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불평등과 불균형이 심화되는 경제사회 구조에서 국가 재정정책이 기존의 보수 진보의 논리대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국가 재정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복지 조세 물론 위기 대응과 포함한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과 공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 주신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 본부장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세와 재정 정책 너무 포괄적이어서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부동산 관련돼서 보유세, 재산세와 양도세, 취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인 제조정이 그렇다고 이를 통해서 어떤 그 상당한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과세를 면세라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소득세 면세점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 계세주의, 그래서 단돈 1,000원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면서 본인의 공동체 구성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것, 이런 제도의 개혁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용을 창출하고 어떤 그 국가 세입 구조를 확충하려면 기업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법인세와 규제 문제를 연동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법인세도 높고 규제도 강하고 그러면 기업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안 들어오려고 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리쇼어링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 부분이 효과가 없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법인세 부분과 규제 문제가 엉켜서 우리나라는 법인세도 세고 규제도 세기 때문에 기업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재정 정책에 있어서 이번 코로나 이것 때문에 확장 재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재난을 당한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 전국민 재난지원과 같은 이런 포퓰리즘 이건 막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장혜영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부탁합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양당에서는 그 100조 원짜리 코로나 대책 공방을 벌이는 중입니다. 공약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그런데 재원 마련에 대한 책임감 있는 주장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에서는 지금까지 매번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기재부 반대도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틈만 나면 재정 건전성 운운하면서 재정 준칙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런 재정을 사용하는 대책들이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정작 이렇게 100조 원짜리 코로나 대책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하시는 거를 보면서 참 코미디한 편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양당에서는 종부세, 재산세 그리고 양도세까지 사이좋게 완화했고 올해 세법 개정안만 보더라도 5년간 대기업들한테 4조 원 감세하는 명확한 감세 기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정 마련은커녕 감세 기조였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세제 개혁에 대해서 말씀은 하시지만 정작 증세라고 하는 얘기는 차마 꺼내실 용기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현재 국가 재정 현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가 재정은 버는 것보다는 쓰는 게 더 많은 구조입니다. 국회 예정처의 장기 재정 전망을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입은 2050년까지 연간 3.3%가 증가하지만 지출은 4.3%가 증가하는 이런 불균형한 모양새입니다. 특히나 미래에 다가올 여러 가지 재정 이슈들,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복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은 명약 관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책임감 있게 어떤 종류의 증세를 통해서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어떤 대규모의 복지 지출이나 어떤 지출이 들어가는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상정 후보는 앞서서 말씀드린 소득 보장 그리고 일자리 정책, 복지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증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소세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요. 그리고 K자 불평등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사회연대세 법안 또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 금방 장혜영 위원장님 말씀에도 나왔지만 국민의당의 기본적인 재정 정책과 지금 김종인 총괄위원장님의 메시지에는 조금 이렇게 다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진 공보특보단장님께서 또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를 곧바로 지출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100조의 기금을 만들겠다. 이 기금을 통해서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정확한 워딩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김종인 위원장이 마치 곧바로 그냥 집권하면 100조를 지출하겠다라는 식으로 이게 문해가 됐던 부분은 조금 좀 정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이겁니다. 큰 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매해 100조 가까운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이 37%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5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권을 한 4기수 정도 거치면서 증가해야 될 부채 비율을 문재인 정부 한 기수 정권 텀에 이렇게 불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코로나 2년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집권 첫 해부터 이게 워낙 큰 대규모로 재정 적자가 만들어지면서 이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국가 부채가 이런 속도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은 지금 현재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2030의 부담으로 돌아가니 이 재정 적자 문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큰 틀의 기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게 여기에 핀셋으로 한정을 해서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문제는 국가가 특별한 결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해결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고, 이 해결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100조의 기금을 만들어서 해결한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장경태 민주당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민주당 정부의 이 재정 정책은 확장적 재정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2020년부터 코로나 대책 예산들이 매우 증가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1, 2, 3, 4차에 걸친 재난지원금 과정에서도 저는 어려운 국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노동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1,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 했을 때는 뭐 이 재정 건전성이나 여러 가지 부채 발행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 측에서는 반대했었는데 3차 재난지원금 또 찬성하셨다가 주장하셨다가 또 4차 재난지원금은 또 반대하시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떤 입장이신지,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아직도 인허가, 그러니까 3상 임상이 끝나지도 않은 코로나 백신을 왜 도입 안 하냐고 정부에 따지면서 결국 작년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독감 백신 도입하자고 해놓고 그 독감 백신과 코로나 백신은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특히 코로나 극복이나 정말 서민 관련된 부분만큼은 정쟁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50조든 지금 윤석열 후보 50조 주장하셨고 뭐 김종인 대표께서 100조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기금 마련 방식이든 뭐 여러 가지 기금 대출 수수료 등을 이유로 근거로 하시고 계시던데요. 또 어떤 이 패널 윤석열 후보 측 패널께서는 또 이 여러 가지 부처별 예산을 감액해서 하겠다,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절대 부채 발행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가능한가 50조 마련하는 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손실 보상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좀 이 여야가 따로 저희의 어떤 대책과 대안이 좀 옳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12월 임시국회를 꼭 여야가 합의해서라도 손실보상 대책 50조든 100조든 저희가 주장한 25조든 무엇이든지 간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는 공동 부채하고 있는 조세일보에서 제안한 주제입니다. 상속세 개편 방향인데요. 부의 사회적 재분배라는 병문만큼이나 상속세 자체에 많은 문제점도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홍당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한 바도 있고요. 2000년 50% 최고세율로 인상된 상속세가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개인 자산 구조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세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순환 구조에 있다는 차원에서 각 당 후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김경진 국민의힘 특보단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삼성 상속하는 거 보면서 사실은 국민들도 놀랐죠. 상속세 그렇게 많이 있나 싶어서. 근데 상속세 세율이 지금 10%에서 상속 유산의 총액에 따라서는 50%까지 되니까 상속세가 정말 이렇게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큰 틀에서 어마어마한 부담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상속세 제도 자체를 일부 완화시켜주는 무력화시켜주는 제도가 가업 상속 제도입니다. 일종의 중소기업들이 이제 통으로 이렇게 이 가업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지금 공제 한도가 한 500억 정도 공제 한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상속세 제도를 완화시켜주는 제도긴 한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입장은 중소기업 쪽에서는 가업을 그대로 있게 해달라, 상속세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를 없애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많이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민 여론에 비추어서 없애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기업들의 그런 목소리들은 잘 청취했고 기업들이 그대로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연구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상속세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국민 정서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 봐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민주당 장경태 위원장입니다. 네, 뭐 특별히 이 부분은 뭐 좀 단호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어찌되건 이 부모로부터 부의 대물림, 저는 부의 대물림이나 가난의 대물림이 돼서는 안 되는 사회가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요. 상속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말 이 불로소득에 가까운 불로소득에 가까운 상속되는 금액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뭐 낮추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모의 자산을 가지고 하는 과거에는 이 자식의 소득이 부모의 자산을 따라갈 수 있거나 또 뒤집고 보다 더 넘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이 그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속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의 어떤 재분배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와 더불어 저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세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어찌됐건 공동체가 집단으로 모임으로써 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개인이 어떤 노력으로 성과로서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우리나라는 0.17%밖에 안 됩니다. 다른 선진국 국가 미국의 1%, 캐나다 0.87% 등에 비해서 4분의 1 또는 6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본부장님. 네, 저도 뭐 상속세는 좀 지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이 부의 집중 현상을 직접 조정하고 또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의 기회균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상속세는 유지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기업의 상속 관련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이 가업 승계를 포기하거나 또 기업을 해외로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이것을 이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체 사회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이제 가업 승계나 이런 것이 포기될 경우에 이제 이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는 어떤 100명 기업을 만들기도 어려운 것이 또 현실적인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아마 그 명목 체불세율이 각각 50%, 55%로 가장 높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승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상속의 문제가 아닌 고용의 측면, 또 계속 기업의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상속세의 체불세율 부분을 인하를 사회가 합의하는 수준에서 검토하거나 아니면 일단 기업을 상속해서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 부과를 면제하고 면제가 아니라 유예하고 그 이후에 어떤 기업을 매각하거나 어떤 지분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과세하는 방법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장혜영 정의당 상대위원장님. 네, 상속세 납부 인원이라는 것이 지난해 기준으로 1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고세율은 50%이지만 실효세율의 경우에는 평균 19.6%에 불과하고요. 또한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공제가 많아서 최고 명목세율만 가지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공정의 핵심은 부모 도움 없이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상속세의 완화라고 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산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에서 고작 2.4%만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세를 완화하자는 일각의 주장이 정책으로 만들어진다면 그거야말로 지금의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기업 승계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기업 그 자체가 영원히 대대손손 그 최대 주주나 창업자의 것이 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 기업을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이 되어야겠죠. 또 규모가 작은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 승계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 재벌 대기업 승계를 편하게 해주자는 것인데 이렇게 재벌 대기업이 가족들이 승계하지 않는다고 기업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주주가 바뀔 뿐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 총선 때부터 세대를 생략한 상속증여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이 세대를 생략해서 상속증여될 경우에는 자녀를 거쳐서 2번 내야 되는 것을 한 번밖에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도한 부의 대물림이 발생할 수 있어서 미성년자 금수저가 탄생하는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30% 정도 적용을 해서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겠다. 부모 잘 만난 것이 곧 능력인 세상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심상정 후보의 입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